제가 이제 오늘 이전부터 하이브를 이렇게 추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하이브는 특별히 떨어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증권 시장이 굉장히 이 파동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덜 떨어진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시간에는 마이너스 3,500원 이렇게 해서 22만 7천원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이브를 분석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시장 자체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2025년까지 투자 일기를 쓸 수 있는 종목은 뭘까? 네. 그러니까 손해에도 연연하지 말고 이익에도 연연하지 말고 2025년까지 가져가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런 종목에 투자 일기를 써보자 싶어갖고 사실 하이브를 골랐던 것입니다. 네. 근데 하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3분기 영업이익을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를 예측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영업이익이 727억이 나왔습니다. 오, 서프라이즈네요. 그리고 오늘 매출액이 5,379억이요. 그래서 여기 누적 매출액이 1조 5천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누적 영업이익이 약 한 2천억 정도 되고, 근데 증권사 같은 데에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좀 틀리게 1,300억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왜 이제 이 하이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것이 조금 어떤 선동하는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봉이 김선달 같은 종목이다. 네. 물 팔아서 돈을 벌듯이 네. 돈만 벌라고 맘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하이브다 이미.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DOU가 있는데 위버스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크기가 사이즈가 그래서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유일한 플랫폼인데 지금 회원 수가 몇 명이냐면 약 한 7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 그러면 국가 수준입니다. 국가 수준.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한 달에 지금 현재 3분기에 한 달 평균 유입돼서 계속 들어오는 인원이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50만 명이 들어옵니다. 1,050만 명. 그러니까 이 앞에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탄소년단 지민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덕션 다이어리라고 솔로 앨범 비하인드 스토리를 위버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유료 회원비는 27,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위버스 회원들을 위해서 아마 방탄소년단이 화면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실질적으로 구매하려면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지만 네. 그냥 틀어놓고 자기가 이제 자기 팬들과 미팅을 한 거죠. 대화를 하고. 그랬을 때 동시 접속자가 51만 명입니다. 그게 다 유료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료하고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 유료로 하이브에서 만약 27,000원을 받고 유입을 시킨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됐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브에서 돈을 우선 안 버는 것일 뿐이지 돈을 벌려고 맘만 먹으면 누가 지금은 정말 콘서트를 한다고 무슨 도움을 빌리고 이럴 필요도 없이 위버스에서 그냥 채팅하고 대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는 각 나라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회사 이름이 뭐냐면 슈퍼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지민이 한국말로 한다 그러면 만약 미국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하더라도 입술까지 다 자연스럽게 변형돼서 영어로 방송이 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언어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해버리니까 위버스가 어느 나라에서
위버스에 접속해도 다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이 내일 3일 날 정규 이제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네. 근데 장충체육관이 4,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팬 미팅 겸해서 거기서 이제 20일 날 있잖아요. 콘서트를 하는데 사실 또 이제 그러면서 뭐가 확정이 됐냐면 9일 날이 미국에서 또 대형 콘서트가 지금 현재 출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제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전국의 부분은. 11월 9일 날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열릴 MBC TV의 투데이 쇼에 이 콘서트에 이제 전국이 라이브로 출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11월 3일 날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이런 콘서트에 나가게 되면은 그 홍보 효과가 엄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3일 날 발표를 하면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요. 그번 주에 바로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9일 날 콘서트를 하고 나면은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이나 또 유튜브 같은데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합해지면 제가 봐서는 이번에 솔로 앨범을 빌보드에 이제 이렇게 노래를 발표할 경우 우리나라 솔로 앨범으로 빌보드 핫백이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네. 빌보드 200은 그 음반 판매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1, 2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핫백에 유일하게 세계 1위를 했던 차트에서 1위를 했던 사람이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솔로 앨범하고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도 옛날에 뭐 1위를 했었죠. 솔로로는 지민과 정국이 있는데 이번에 그 정국이 그 앨범을 발표할 경우에는 빌보드 핫백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1위를 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9일 날 그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돌아오는 화요일 날 그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1위가 빌보드 200하고 100이 핫백이 1위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또 20일 날 또 이제 전국이 그 장충체육관에서 4,000석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4,000석에서는 얼마를 받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위버스에 만약 그 실황 방송이 위버스로 공개되면서 뭐 한 사람당 티켓 비용을 뭐 3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접속 인원이 한 100만, 200만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200만이면 600억 아닙니까? 네. 100만이면 300억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상암 운동장 뭐 이런 걸 빌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지. 이 위버스 하나로. 네. 다른 엔터 회사는 돈 벌려면 음반을 발매해야 되고 뭐 월드 투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위버스에서 그냥 노래 부르면 월드 투어가 돼버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이 회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슈퍼톤이 계열사로 있는데 이것이 아주 세계적인 AI 기업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AI 기업이야.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는 작사, 작곡이 다 AI로 이루어지고 춤추는 것도 다 AI가 작동해서 어떤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의 음색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색, 발음, 음고, 강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어떤 곡을 끝까지 음색을 바꾸어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AI에서 음색을 살짝 바꿔서 자기가 아무렇게나 부르더라도 살짝 바꿔서 하면은 자기가 발성 연습만 어느 정도 하면 음색을 바꿔서도 부를 수가 있고 또 내가 한국 언어로 노래를 부르더라도 전 세계 언어로 AI가 동시에 그대로 그냥 실황 방송하고 있는데 내 입을 갖다가 내 입 같은 데에 AI가 작동을 하면서 그 발음을 그 나라 언어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고는 높낮이를 조금만 조절을 해도 전혀 다른 의미의 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곡을 가지고도 한 100가지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자사자 뭐 강약을 잘 조절한다든가 그러면 한 곡으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최근 좀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르세라핌 있잖아요. 네. 르세라핌이 여기 와서 보면은 늘 너무 노래를 강하게 부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르세라핌 있지 않습니까?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동안에 르세라핌의 멤버 두 사람이 일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기준으로 음반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퍼펙트 라이트라고 영어 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도 민희진 프로듀서가 여기 뭐 어떤 개입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노래를 들어보면 뉴진스하고 춤이 비슷하고 노래도 뉴진스하고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AI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히트칠 것 같아요, 자고로. 네. 그래서 어떤 뭐 옛날처럼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작사 작곡 안 해도 AI가 다 히트칠 곡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세계적인 AI 이 기업이 하이브 계열사로 있다는 것이죠. 네. 슈퍼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슈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연속국의 주인공이 만약 그 몸이 아파갖고 촬영을 못했다. 그럼 AI가 다른 사람이 촬영했더라도 AI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나오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만큼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길게 보면은 이 AI 기술과 그 다음에 위버스가 이게 지금 현재 그 SM 민수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거기에서 SM 가수들이 다 위버스에 입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온 회원 수가 한 1,300만인가 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이면 앞으로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위버스가 무슨 유료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좀 부족해요. 어른들이다 보니까. 근데 멤버십으로 해서 뭔가 유료화를 한다는데 그 유료화가 2024년도에 원래 2023년도에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2024년도 가갖고 이게 진짜 유료화가 되게 되면은 정말 큰 주가 상승이나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이브가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BTS 중에서는요 누구보다도 그냥 정국이 그냥 월드스타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정국이.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역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반도체 회사 세계 1위, 뭐 TSMC 막 이런 것은 가치를 쳐주는데 뭐 K-팝의 세계 1위 이게 하이브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화양연화나 그 10주년 기념으로 있잖아요. 시리즈를 다시 만든답니다. 근데 벌써 진즉부터 그 전 세계 콘서트장 그리고 이런 곡들 다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이 움직일 때는 보통 2년 전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이 일찍 재계약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만 시간이 가면 이 하이브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냥 저축하고 모아가라. 마음 편히 놀러 다닙니다. 네. 뭐 좀 물리면 못하고 안 물리면 못하겠습니까? 현금으로 사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위기의 계절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투자를 하지를 않는다면 정말 여기에서는 피 말리는 이 증권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으세요? 근데 공매도가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매도가 7만 주인가 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하는 엊그제 그 공매도가 거의 한 30만 주 될 겁니다. 와, 거의 4배.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이 하락할 때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자꾸 공매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음. 뭐 신용 때문이야? 그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네. 또 어찌 때는 공매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꼭 또 호재가 나오면 누군가는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주식은 급등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위버스의 회원이 7천만이다. 지금 한 달에 평균 유입되는 인원이 1,050만이다. 이것은 진짜 이게 이제 해외에도 이런 게 있다면은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성장성을 보면서 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아니 7천만이 있는 곳에서 아니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거 보험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거기다 붙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이미. 맞네요. 그렇군요. 하이브를 좀 주목해 주셨고 하이브를 분석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앞으로 지금 현금으로만 주식을 해야 되고 뭐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우선 지금까지는 오늘은 좀 반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 고금리 투자의 시대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시장 자체는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 때 막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주식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저는 돈을 벌면 다 주식시장으로 갖고 가서 40살까지 다 망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5번 당했습니다. 몰빵해서. 그런데 이제 40살부터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전업 투자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오늘날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들보다 감이 빠르고 그냥 시대를 안 봐도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고 본능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진즉부터 이런 시장을 준비하고 사실 삼성전자나 뭐 어디 가서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이브에 가서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점치기 전에 그냥 물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 봄날은 갔다. 좋은 날은 갔습니다. 오늘 있잖아요. 반도체가 오르고 뭐 2차 전지가 오르는데 저라면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어떤 손해가 났더라도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위기가 오면요 중소형주를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뭐 세력이 있어갖고 견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력이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그냥 토네이도 바람 불듯이 쏟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든 위기가 닥쳐면 그냥 한 호가에서 탁 던져버릴 만한 한두 호가에서 있잖아요. 던져버리고 그냥 쉴 수 있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치주를 대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럴 때는 현금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아, 배당주가 좋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주식을 찾아가다가 사람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있잖아요.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은데 오르도 떨어지도 않고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가 신용으로 매수해도 별로 손해 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그러다가 또 갑자기 튀면은 좀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요, 갑자기 어떤 한 개인이 다른 주식에서 반대 매매가 걸려갖고 이 종목을 매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이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가치 주더라도 도미노로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 났고 그래서 나가 정말 가치주를 갖고 있는데 반대 매매 당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망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가치주는 더 안 오른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성장 주식이 이 핵심이다. 지금 바이오 주식이라든가 뭐 자본 총계가 현저하게 낮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룬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AI 막 누가 이야기하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억만 없어져 보면 자본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없어져 본 회사가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총계 대비 현저하게 자본 총계가 적은 것이라든가 시가총액도 자본 총계 대비 현저하게 높다든가 부채 비율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제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제가 주식을 봤는데요. 그때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몇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건대 한 50포인트나 됐었을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가.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1000포인트를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IMF를 겪으면서 267포인트인가 3포인트인가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이 떨어졌겠어요. 그때 생겨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주식은 피를 먹고 자란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지금처럼 지금은 신문사가 신문이잖아요. 종이로. 신문을 보면 매일 증권사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겨나는 말이 증권은 피를 먹고 자란다.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삼성 뭐 반도체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그만큼 지독한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피를 먹고 자라는 그 주식에 그 정말 그 처절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증권시장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희망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어떤 분들은 이번 위기만 잘 견디면 뭐 내년 뭐 빠르면 초 아니면은 뭐 2, 3분기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다 하나를 써놨는데 미국의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닥칠 때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 부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가서 회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후진타오 총리가 가고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당장 뭐냐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닥쳐갖고 정유 정제 시설을 다 쓸어버리니까 이제 석유 정제유 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데 중국은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후진타오가 갔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안보적인 위협을 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후진타오 그 주석이 귀국하면서 중화학공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뭐냐? 세계의 어떤 공급과잉이 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자급자족하는 제재로 간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 조선소도 짓고 특히 석유 정제 시설이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때 그게 막 러시가 이렇습니다. 사우디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유를 파는 것보다 정유를 정제해서 파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LG화학 뭐 2차 전지라 그래가지고 왜 안 오르냐 왜 안 오를까요? 그때 그 중화공업 5개년 계획 때문에 지금 세계가 석유 정제유 제품이 공급 과잉으로 넘쳐나 버립니다.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막 2차 전지다 해갖고 막 환상을 갔는데 주식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석유 정제유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뭘로 싸웁니까? 반도체하고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무차별적으로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제가 여기 한번 올려봤는데 삼성전자 이게 평택 공장입니다. 옛날에는요 1공장이 있었고 2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1공장, 2공장을 더한 것이 3공장이 그 더한 것만 합니다. 네. 이게 2022년도 말부터 준공이 돼갖고 2023년도에 본격 가동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만 가동했을 때의 생산량은 여기만 가동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2배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뭐 D램, 낸드 여기 삼성은 원래 지을 때 있잖아요. 1층에 D램, 낸드, 그 파운드리 세 가지를 동시에 넣습니다. 네. 2층도 그렇고 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P4 있잖아요. P4가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원래 그 반도체 공장은요 1층 지으면 1층 가동하고 2층 지으면 2층 가동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아마 가동이 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럼 이 공급 물량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이 텍사스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요. 한국의 인력의 2배의 인건비를 주고 미국으로 파견을 해야 됩니다. 네. 삼성에서. 네.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어떤 노동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면 인텔은 삼성이 주는 인건비보다 2배입니다. 그러면 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성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텔로 가죠. 다 기술 인력이 인텔로 유출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텍사스에 이 공장을 짓고 나면 지금 현재 그 TSMC하고의 경쟁했을 때 수율도 문제지만 이게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인력 유출이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네. 거꾸로 삼성한테 도움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이 급증한 것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그래요. 구글러스에 들어가서 난 늘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 대만의 가오슝, 타이난 이런 데 그 공업단지 한번 들어가서 보면 거기는 다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이 그냥 아예 그냥 전부입니다. 네. 그럼 중국의 YMTC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32단인가요? 그걸 완성을 했거든요. 중국의 YMTC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은 있잖아요. 결국 밝혀졌는데 칠라노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고 밝혀졌냐면 그 칠라노를 ASML이에요. 네. TUV 장비를 개조해 갖고 칠라노를 만들었는데 조만간 원화돈으로 성공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화웨이 휴대폰이 또 애플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그 인공지능이다 막 환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SK 하이닉스의 인공지능 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규모입니다. 네. 아주 좁은 규모예요. 그리고 이걸 넓히려면 아주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비중으로 보자면 SK 하이닉스도 HBM의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HBM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는 HBM의 독주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삼성은 더 기술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HBM을 연구해 보니까 뭐냐면 이 반도체 그 D램을 쌓는데요. 네. D램을 쌓으면 구멍을 뚫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구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숄더볼을 붙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1층, 2층을 이렇게 계속해서 숄더볼로 연결을 해서 회로선을 연결을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층이 쌓아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는 그 에폭시를 쏘아서 그것을 붙이면 이 전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는 가요. 그러면 이 특허는 누가 다 갖고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그러죠. 네. 이미 SK 하이닉스에서 엄청 5년 전부터 연구해갖고 특허를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층 쌓을 때 중간에다 1, 2층하고 사이에다 시트를 넣고 경화시켜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멍을 뚫고 거기는 솔더볼을 안 쓰고 그냥 구리로 주입해버려요. 네. 그러면 회선이 더 잘 연결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2층 쌓을 때, 3층 쌓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1층도 회로가 틀리고 2층 회로가 틀리고 3층 회로가 틀리는데 네. 계속 쌓아 나갈수록 이거 엄청 번거로운 일아닙니까? 한 번을 경화시키
어찌됐든 하이닉스는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경화를 시키는데 이거는 계속 경화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지금 현재 만약 그 HBM이나 AI 인공지능 칩으로 주식이 오른다면 하이닉스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이슈로 그냥 주식이 상승할 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삼성전자 경영 체계를 보면은 2024년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나와갖고 면세점 이야기한 적 있죠. 네. 그 면세점 제 주식들 어땠을까요? 호텔 신라 폭락.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폭락. 완전히 좀. 현대백화점 폭락. 네. 다 폭락했습니다. 그때 그 면세점 입찰 받고 딴다든가 뭐 그와 관련된 주식들. 단지 아모레 퍼시픽만 굉장히 유행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그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하나 올랐습니다. 걔는 다 폭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기 한번 폭락,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폭락, 삼성 SDI 한번 폭락. 지금 그나마 폭락을 안 당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제가 봐서는 2분기에 하이닉스는 재고를 조정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재고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현금성 자산에서 재고 빼보고 나면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얼마? 옛날처럼 막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시설 투자를 극도로 줄여버린 거예요. 극도로 줄여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라인이 계속 돌 거 아닙니까? 라인이 돌면은 반도체 라인은 딱 한 번 정지시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가동시킨 줄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와. 수율 조정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가동을 하면. 네. 그 대신에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하고 또 내가 이제 그 대리점한테 100개를 줬어요. 그런데 대리점한테 야 20개는 재고로 쌓아놓고 80개만 팔아. 그러면 시장에서는 80개가 전부인 줄 알고 뭐 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현상입니다. 디램 가격이 오른다 막 이런 뉴스는. 네. 어차피 풀가동해갖고 하면은 엄청나게 공급량이 올 수밖에 없고 랜드 부분의 그 적자 위기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부푼 꿈을 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반도체 탑픽으로 뽑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HBM이 지금 AI 칩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GPU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계속 늘려서 어찌됐든 AI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 계속 중국이든 미국이 제재를 하든 뭘 하든 어딘가는 계속 소요가 되고 증가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의 세계적인 탑픽은 SK 하이닉스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떤 희망을 주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그 점수를 많이 높게 주고 싶습니다.